네, 이번엔 섹터 얘기해 보겠습니다. 오프닝 때 미국 증시는 뭐 사상 최고치를 연일 갱신하는데 한국 증시는 뭐 3천도 회복 못한 모습을 좀 말씀드렸는데요. 글로벌 시장 분위기에 비해서 유독 약한 우리나라 증시 돌파구는 없는지 이분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증권의 이경민 투자전략 애널리스트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뭐 참 시장만 놓고 보면 계속 지지부진하고 왜 이런지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는데 하나하나 풀어보면서 저희들도 한번 투자 전략을 짜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이제 경구용 치료제가 등장하면서 이제 드디어 원자폭탄이 나왔다.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 아예 끝났다.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코로나 이전이게 되면 한국이 과연 좋은 거냐 이런 얘기들도 하시거든요. 그러면 정상화라는 게 되려 한국한테는 또 리스크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하는데 그거에 대한 뭐 배경 정도 한번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일단은 코로나19 이전이라고 할 수 있는 2019년 데이터만 놓고 보면 별로 안 좋아요. 그러니까 2019년 안 좋았죠. 그러니까 이제 돌아가면 한국도 다시 이제 좀 저성장이라는 또 하나의 안 좋은 구조적인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냐. 그런데 그때 보면은 2017년 글로벌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경기 정점을 기록하고 18년, 19년 계속 둔화되는 시그널이었거든요. 여기다가 한국이 유독 안 좋았던 이유는 반도체 사이클이 완전히 꺾여버리는 시점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2018년, 19년 계속 하강 사이클을 기록하면서 반도체 수출 증가율만 보면은 2017년에 68%였거든요. 한 해 동안. 근데 2019년에는 마이너스 17.7%. 그리고 글로벌 경기 대비 GDP 성장률도 좀 낮아진 상황이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우리 다시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면 좀 안 좋은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는데,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너무 많은 것들이 변했기 때문에 단순 비교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뭐 여러 가지 변수들을 감안해야 되긴 하겠지만 코로나19를 거치면서 한국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체질적인 변화, 그리고 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본다 하더라도 순위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건 맞아요. 2차 전지 업체들을 본다 하더라도 글로벌 탑5 안에 다 들어가게 됐고, 그리고 반도체, 그리고 파운드리 같은 경우도 계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인터넷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볼륨을 키워나온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본다면은 단순 비교를 했을 때는 안 좋을 수 있다라고 걱정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동안의 변화, 그리고 한국만의 경쟁력,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봤을 때는 뭐 좋다 나쁘다라기보다는 2019년 상황보다는 좀 더 긍정적인 변화들이 그동안 전개되었기 때문에 너무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긴 한데 최근에 이제 워낙 주가가 안 좋다 보니까 그 2017년, 18년도 저도 좀 고민을 하거든요. 2017년, 18년 넘어갈 때 반도체가 지금같이 이제 그때 서버형으로 엄청난 랠리를 보이다가 푹푹 부러졌었죠. 그리고 지금 메모리 가격도 아직까지는 좀 오름세를 유지하고는 있지만 최근에 이제 현물 가격이 고정 가격을 굉장히 많이 뚫고 내려오다 보니까 어차피 다가올 가격 하락 이러한 얘기는 2017, 18년하고 좀 비슷한 것 같고 두 번째는 그때는 그래도 기준금리 인상이라는 게 있었는데 미국이 지금은 테이퍼링이긴 하지만 내년 중반으로 기준금리 인상이 굉장히 빨라졌거든요. 그리고 심심치 않게 최근에 바이든의 행정부가 중국을 굉장히 많이 공격하고 있거든요. 물론 트럼프 때는 관세를 팍팍팍 이렇게 부과를 했었는데 지금은 또 비슷하게 중미 갈등 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되려 그러면 2019년만큼 아예 악화됐으면은 바닥을 잡겠다면 저도 이제 팀장님 자료를 봤을 때 2019년부터는 좋게 보는 시각이었잖아요. 저도 2017년, 18년이면 어떠나 이런 고민도 있거든요. 저도 그런 고민은 조금 하고 있어요. 뭐 전반적인 환경들이 좀 비슷한 거 아니냐라는 말씀들도 많이 하시는데, 일단 하나씩 짚어보면은 반도체 사이클이 2018년, 19년처럼 엄청난 하강 사이클을 거칠 것인가? 저는 여기에 대한 반도체 애널리스트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뭐 확답은 드리기 어렵겠지만 내년 1, 4분기를 지나면 어느 정도 아웃라인이 나온다. 어느 정도 둔화폭인지 아니면은 완전한 하강 사이클인지 내년 하반기에 턴어라운드 할 수 있을지 좀 그림이 나올 수 있어서 저는 뭐 시장이
단기적으로는 당분간은 조금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을 네. 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년 1, 4분기를 지나면 웬만한 그림들이 다 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네. 또 하나 미중 갈등은 최근 미중 무역 협상 부분들에 있어서 어느 정도 잘하고 있는지를 검토를 하고 또 한번 리뷰를 해서 관세 부분은 좀 더 손보자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지금 미중 갈등은 고조되는 거 맞아요. 그리고 네. 굉장히 잠재적 리스크로 커지는 거 맞습니다. 왜냐면은 트럼프 때는 1대1 대결이었어요. 맞아요. 트럼프만 잘 살면 그러니까 오히려 편했다고 하면 좀 그렇지만 그냥 트럼프의 맞아요. 트위터를 보면서 맞아요. 대응을 하는 그런 전략도 있었는데 그런데 지금은 바이든 행정부는 전방위적으로 그렇죠. 이렇게 아군을 형성을 하면서 점진적으로 압박을 해나가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아직까지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경기가 회복되긴 했지만 이제 본 성장 궤도로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생각을 하다 보면은 갈등 구도가 좀 무거워지는 것은 맞지만 이게 직접적으로 관세라든지 경제적으로 타격을 줄 정도의 충격을 줄 만한 변화가 있을까? 저는 아직까지는 조금 그렇죠. 관세를 매기게 되면 안 그래도 물가 압박이 있는데 물가까지 더 자극할 수 있기 않다라고 때문에 생각을 해서 지금 갈등 양상을 본다 하더라도 2017년, 2018년, 19년에는 미중 무역 갈등, 무역 전쟁이었는데 지금 미중 갈등이잖아요. 갈등 정도. 그러면은 뭐 정치, 문화, 사회적인 갈등은 고조되고 물밑에서의 그런 갈등 양상들은 높아지고 있긴 하지만 직접적으로 경제적인 타격을 줄 정도의 갈등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 같다. 당분간. 특히 내년 2월 달에 중국 동계올림픽이 있거든요. 아, 그렇죠. 네, 그때까지 어떻게든 하이 무드를 펼쳐 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를 기점으로 어느 정도 무역 협상에 있어서의 성과를 보여준다면 또 한 번은 전환점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전반적인 흐름에 있어서 내년 1, 2월 지나면은 그림들이 조금 더 완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조심하되 내년 1, 2월 흐름들을 보고 대응을 해도 늦지 않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또 우리나라 증시를 어떻게 보면 수급적인 측면에서 좌지우지하는 게 외국인인데 맞습니다. 오늘 어제 좀 해프닝도 있었어요. 네, 환율 맞습니다. 시장이 어떤 거였나요? 주문 실수. 주문 실수였나요? 깜짝 놀랐는데 저도 갑자기 1,200원까지 네.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망하나 80원대 싶었거든요. 초반인 걸 확인했는데 네. 갑자기 몇 분 사이에 1,200원을 넘어서 1,203원까지 갔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저도 뭔가 알아봤더니 주문 실수였다라 그랬고 본장이 시작하자마자 원래대로 돌아온 그렇죠. 상황이라서 일시적인 해프닝이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채권 시장이든 아니면은 뭐 외환 시장이든 주문 실수가 나왔던 가격대에 한번 꼭 보러 간다. 항상 그러거든요. 항상 주가도 뭔가 큰 종목 같은 네. 경우에는 뭐 오버슈팅이든 언더슈팅 네. 한번 나오면 그 꼬리를 한번 더 한번 찾아가긴 더, 하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질문 드리고 싶은 네. 거예요. 다시 한번 1,200원 트라이 하면서 올라가면서 외국인들의 한 차례 매도가 또 높아질 수 있는 건 없는가? 저도 그 부분은 좀 조심하고 있는데 네. 일단은 환율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네. 7월, 8월, 9월 달만 하더라도 달러 인덱스가 별로 오르지 않았는데 원달러 환율만 급등을 했었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달러 대비 원화 약세가 굉장히 심하게 전개되었었는데 9월 이후는 그런 흐름들은 좀 진정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부터 또 다른 문제는 달러 인덱스가 오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달러의 향배에 따라서 원달러 환율이 좀 더 오를 여지는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런 부분들도 좀 풀리는 데까지는 좀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오히려 테이퍼링이 시작되고 그 과정에서 달러 인덱스가 조금 더 오를 확률. 특히 최근 들어서는 유럽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엄청나게 늘고 있거든요. 지금 맞아요. 30만 명을 넘나들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본다면은 유럽 경기에 대한 불안감, 그로 인해서 달러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변수들까지 감안해서 본다면은 올해 말 내년 초까지는 원달러 환율에 대한 부담들을 조금 더 느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외국인 수급도 조금은 불안한 흐름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변수랑 지금 원달러 환율 흐름도 이제 겨울철이 되고 하면은 또 이제 코로나19 확진자 수 늘 수도 있거든요. 맞아요.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해서 본다면 좀 올해 겨울은 좀 조심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네, 싶습니다. 뭐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아까 뭐 첫 번째 질문 그리고 두 번째 질문까지 연결해 보면 당장 소위 말하는 크리스마스 랠리나 네. 아니면 내년 초까지는 우리 시장이 미국이 잘 가더라도 조금 소외될 가능성도 한번 네. 생각해 보자라는 정도로 정리를 했는데 네. 저는 또 그렇게도 보기도 하거든요. 코로나 특수가 좀 사라져가는 시장 아니겠느냐. 그렇죠. 그러면
아니면 뭐 까놓고 지금 미 증시는 사상 최고치인데 우리 증시는 뭐 3천이 안 된 수준에서 네. 그래도 반전의 실마리를 어디선가는 좀 찾아봐야 되지 않겠냐. 일단은 왜 이렇게 약한가, 코스피가 왜 이렇게 약한가의 근본적인 질문을 통해서 해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네. 하거든요. 일단은 작년에 너무 많이 올랐죠, 코스피가. 오늘 그러니까 작년에 수익률로 보니까 우리나라 1등이더라고요. 맞아요. 물론 이 나스닥도 있지만 MSCI 기준으로 네. 보면은 항상 그 해에 1등한 국가는 다음 해에 별로 안 좋았던 네. 경험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작년 11월, 12월, 1월 중순 2달 반 동안 44%가 폭등을 했어요. 아. 그동안에 코스피와, 그러니까 작년 2020년 1월을 시작점으로 보면은 그 구간 동안에 S&P 500보다 코스피가 27.5%포인트 아웃퍼폼을 했었거든요. 엄청나게 셌던 상황에서 맞아요. 이 키를 맞춰주는 과정에서 6월 이후에 달러가 강세를 이어갔다는 점, 여기에 신흥 아시아 쪽 그리고 반도체 이런 쪽에 좀 악재들이 집중되면서 그 갭이 맞춰주긴 했는데 최근 들어서는 또 실적에 대한 불안감들이 또 커지고 있거든요. 한국 같은 경우는. 맞아요. 반도체 피크아웃 되는 것들. 네. 실적 얘기하셨는데 저도 실적을 계속 체크를 하는데 네. 우리나라 아직 발표는 뭐 되지는 않았지만 3분기 나왔고 내년 이제 1월, 2월이 돼야 온기 실적 2021년에 대한 실적이 나오는데 코스피 영업 기준으로 200조가 찍혀 있더라고요. 그리고 내년에는 230조가 나오는데 야, 이렇게 지금 수출 증가율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과연 저게 나올까? 이런 의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미국의 12개월 선행 EPS는 다시금 이 실적 시즌 들어가면서 다시금 사상 최고치를 넘어섰거든요. 그러니까 올라가고 있는 올라가고 거죠. 있어요. 네. 근데 한국은 8월 달에 조금 슬로해지기 시작해서 네. 실적 시즌 시작되니까 더 꺾이고 있거든요. 이게 원래 12개월 포워드 EPS라는 거는 기간 가중이기 네. 때문에 하반기로 갈수록 가만히 있어도 올라가는 올라가는 영향이 게 있는데 꺾인다라는 거는 내년에 실적에 대한 대한 되게 많이 떨어진다는 떨어지고 얘기잖아요. 그 중심 반도체가 있습니다. 반도체가 있다. 네, 반도체가 내년 이익 전망치가 최근 한 달 동안 11%가 빠졌어요. 네. 그리고 7월 말을 대비를 해서 본다면은 7월 말까지만 해도 내년에 반도체 이익 전망은 82조였거든요. 그렇죠. 그게 뚝뚝 떨어졌습니다. 68조예요. 아, 그래서 반토막이 나고 있네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작년에 너무 좋았다. 그리고 달러 강세, 그리고 실적 불안 이런 부분들과 함께 공급망 병목 현상이 좀 발목을 잡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한국 시가총액 비중을 보면은 시클리컬, IT, 자동차가 한 58% 정도 시가총액 비중을 차지하는데 네. 반도체 글로벌 공급망 병목 현상의 1차 타겟이 될 수밖에 없는 나라들이 제조업 비중이 높고 수출 의존도가 높은 나라들이지 않습니까? 그렇겠죠. 반면에 미국 같은 경우는 시클리컬, IT, 자동차 업종의 비중이 28에서 29% 절반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 또한 한국 증시를 계속 억누르고 있는 거라서 내년 중에 아니면은 뭐 올해 안내라도 첫 번째 공급망 명목 현상이 좀 완화되는지. 네. 근데 아직까지는 그런 시그널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거든요. 네. 미국 항구별로 그 물동량이 이렇게 정체된 데이터를 보면은 오히려 10월 달에 더 올라갔어요. 계속 적체가 일어나고 네, 죠 더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미국 내 물류 이동 수단의 전체 총량을 본다 하더라도 전년 대비 마이너스권이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소비 시즌에 대한 기대감들은 있지만 그게 많은 투자자들이 기대했던 수준에 좀 못 미칠 수도 있다. 또한 이런 데이터를 확인하는 것도 이제 12월, 1월, 2월 지나면서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시장이 부러지거나 아예 막 추세적으로 하락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내년 1월, 2월 데이터를 좀 더 확인하고 대응을 하셔도 절대 늦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원달러 환율. 원달러 환율이 불안하면은 원달러 환율과 외국인 수급 간의 악순환 대고리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무슨 말이냐면 원달러 환율이 오르면 외국인이 팔고 외국인이 파니까 원달러 환율이 더 오르고 이런 흐름들이 나올 수 있어서 환율 변수도 좀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던 거는 실적 전망 하향 조정, 그 중심에 서 있는 반도체. 그래서 이 부분 또한 내년 1월, 2월, 3월을 지나면서 1, 4분기 실적을 확인하면서 반도체 사이클이 어느 정도 저점을 통과할 수 있을지 아니면은 저점이 딜레이 될지 저점이라고 하면은 저점 둔화폭이 더 커질지
내년 하반기에는 진짜로 턴어라운드 할 수 있을지를 계속 검증해 가면서 시장을 추세를 좀 확인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종합적으로 본다면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저는 내년 1, 4분기를 지나면서 조금은 안정을 찾아갈 수 있는 그림을 만들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분기 정도는 좀 힘든 시장. 네. 막 그렇다고 해서 막 큰 폭으로 하락한다라기보다는 물론 역발상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면 되려 이제 기대치가 많이 빠지고 맞아요. 주가가 악재를 소화한다라는 거는 가격이 높은 수준에서는 어떤 호재도 악재가 되고, 그리고 이제 주가가 많이 빠진다면은 어떤 악재도 호재가 되는데, 지금은 그런 악재를 소화할 만큼의 가격 레벨은 좀 애매한 상황이다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가 지금 타이밍에 뭐 최근에 이제 쓰신 거 보면은 그래도 뭐 소재나 금융주, 에너지 정도는 좀 볼만하지 않겠냐라는 고민은 하는데, 네. 저도 근데 그렇긴 한데 또 중앙은행의 스탠스 생각하면 이게 과연 가능한 시나리오일까라는 고민도 있어요. 저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은 저희도 내부적으로 전체 회의를 했을 때 섹터 애널리스트 분들하고 얘기를 해봤을 때 답이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원자재 가격 올라간다라고 하더라도 겨울철에 난방 수요라든지 그런 거에 대한 기대감들은 있지만 달러 강세가 지속되게 된다면 그 폭도 제한적일 거라는 점. 그렇다고 해서 위드 코로나 수혜주들은 좀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는데 언제 이게 턴어라운드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조금 퀘스천 마크를 갖고 계시고, 반도체 자동차는 실적이 떨어지고 있고 그리고 뭐 성장주 같은 경우는 금리가 올라가고 있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답답한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저희가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은 일단은 금리가 오르고 물가에 대한 물가가 4분기가 더 상승할 수 있다라는 전망치가 계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번 주에 오늘 내일 또 중국하고 미국의 생산자 물가, 소비자 물가 나올 텐데 아마 예상치보다 더 높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레벨 자체가 일단 높아요. 컨센서스가. 맞아요. 미국 CPI 같은 경우는 5.9%입니다. 아, 예.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네요. 근데 5.9%인데 제가 좀 걱정을 하는 것은 올해 미국 GDP 성장률 전망치가 5.7%거든요. 경제가 성장하는 것보다 물가가 더 높다라는 부담들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경기 민감주들에 대해서는 조금 당분간 좀 어려울 수 있고 오히려 물가가 오르고 뭐 연준이라든지 중앙은행들이 통화정책이 긴축적으로 가긴 하지만 아직까지 유동성 흡수가 아니라는 점을 감안해서 본다면 원자재 가격 상승에 조금 수혜를 받을 수 있고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볼 수 있는 소재 에너지 쪽을 말씀을 드린 거고, 금융 같은 경우는 뭐 시세 차익을 엄청 노리자기보다는 일단은 배당 수익 높은 종목들을 통해서 좀 어려운 시장 상황에 있어서 안전 마진을 좀 확보하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런 것들이 뭐 내년까지 이어지기 좀 어렵습니다. 왜냐면은 시클리컬은 내년에 또 감익이거든요. 그런 것들 때문에 조금 시장이 불안할 때 조금 상대적으로 덜 떨어질 수 있는, 덜 빠질 수 있는 안전한 인플레이션 헤지와 그 배당에 대한 매력도를 좀 더 높이 평가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워낙 밸류에이션이 특히 금융주 같은 경우에는 순자산 가치 대비해서 낮기 때문에 맞죠. 금리가 오른다고 해서, 물론 금리 오른 자체는 또 수혜이기도 하고 맞습니다. 밸류에이션 할인 요인이 작기 때문에 상대적인 안정적인 포트폴리오 정도로 말씀을 주신 것 같고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11월도 벌써 뭐 한 3분의 1이 지났고 12월까지 하면 또 연말이 이제 다가오는데, 우리 시장에 대한 기대 요인 아니면 또 뭐 피해 아니면 리스크 요인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챙겨봐야 될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챙겨봐야 될 것은 계속적으로 경기 데이터, 경기 흐름, 물가 흐름.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물가 상승률은 5.9%인데 GDP 성장률은 5.7%다. 이건 좀 문제가 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무슨 말이냐면 내 임금 상승률은 5%로 고정돼 있는데 물가가 너무 올라서 1%였던 물가가 2%, 3%, 4%대는 좀 힘들지만 버틸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6%, 7% 올라가면 이제 내 임금보다 물가 상승이 높아짐으로 인해서 내 생활에 대해서 좀 흔들릴 수가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확인하셔야 될 것 같다. 그래서 경제 성장률과 물가 상승률 간의 흐름에 있어서 어떤 쪽이 우위를 보인가. 지금은 물가 상승률이 높기 때문에 비용에 대한 부담, 그런 부담들이 커질 수 있는 구간이라서 물가와 경기 흐름, 실물 지표들을 계속적으로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무엇보다도 궁금한 병목 현상을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들 뭐 쉽게 확인하기는 어렵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어렵습니다. 운송 관련된 데이터들을 보시면은 좀 좋을 것 같고요.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내수 소비 쪽. 내수 소비. 위드 코로나니까 아무래도. 그렇죠. 그런데 뭐 위드 코로나 되자마자부터 확진자가 늘어나서 아직까지 주가가 막 뻗어나가진 못하는데
내수 소비 관련주들을 보면은 내년 상반기까지의 소비 모멘텀, 네. 그리고 이익 모멘텀이 굉장히 좋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 봤을 때 최근 흔들릴 때 좀 실적이 안정적인 종목들을 중심으로 담아 나가셔도 좀 무리가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내 증시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 들어봤습니다. 대신증권의 이경민 투자전략 애널리스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